네, 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제3강은 동한의 혼란과 영웅의 등장입니다. 자, 삼국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국 지리를 좀 아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저는 늘 강의할 때 이렇게 중국의 지형도를 보여드려요. 지형도라는 게 우리가 지도하면 그냥 2차원 지도잖아요. 근데 이 3차원의 모습이 보이면 아, 저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아, 저곳에서 유목민이 살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도 자체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걸 보면 아, 중국이란 땅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동남방은 녹색 지방이고 서북방은 갈색이잖아요. 이 서북방 갈색 지역은 강수량이 연간 800mm 이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원 내지는 사막이죠. 자, 그러면 삼국지의 전개 무대는 동한 말기에 13개 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어디다라는 걸 알면 좀 더 삼국지 이해가 편하겠죠? 그래서 13개 주가 있었는데 수도는 낙양, 장안 요 지역이 이제 사례라고 보통 불렀고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주는 유주, 기주, 병주, 청주, 연주, 서주, 예주, 양주, 교주, 익주, 양주, 옹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서한시대와 동한시대가 대략 비슷하고요. 뒤로 가도 조금씩 이제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데 대략 이 한나라 시대의 지역이 그대로 역사시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도는 조조가 나중에 위나라를 세운 업도, 허창, 우리가 흔히 조조의 수도하면 허도라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창인데 그걸 허도라고 그러죠. 허도지. 오나라에 있었던 건업 또는 남경이죠. 또 적벽이라는 지역도 있었고요. 한중, 성도 뭐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주요 전투 장소를 볼게요. 이 네모 박스 친 곳이 당시의 인물들의 전투 장소에 개교란 곳, 합의, 관도, 호래관, 합비, 형양, 이릉, 적벽, 낙봉파, 오장원, 가정 이런 곳에서 삼국지의 주요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는 어떤 걸까요? 관도, 그리고 적벽, 이릉, 오장원 뭐 이 정도 들 수가 있죠. 또 기타 주요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문여 삼국지를 읽으시다 보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 요 지명에서 이런 사람들이 싸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들어가 보는 지명들은 북평, 하동, 한해, 진류, 하비, 건업, 양양, 한중, 오장원, 서천 이렇게 있는데 하동과 한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해라는 곳은 지금 황하가 흐르잖아요. 황하의 북쪽을 한해라 그래요. 지금도 요 한해 지방은 하남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성은 하의 남쪽에 있다 해서 하남성인데 요 한해만 황하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동, 황하의 동쪽에 있다. 하동. 그러니까 13기 주하고는 좀 다른 어떤 지역 이름인 거죠. 그렇게 지역 이름 별도로 있었죠. 진류란 곳은 조조가 원래 있었던 세력 근거지기도 하고 여기서 군사들을 많이 모집을 했었고, 하비는 오나라와 조조 간에 치열한 쟁투가 있었던 곳, 그런 곳이죠. 양양, 또 형주의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또 연암, 홍릉, 서주, 북해, 중산, 중산이라는 곳에도 중산국이 있었어요. 전국시대에. 중산국. 또 북해상 공룡이라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북해상이 뭐냐? 그러니까 13개 주도 있지만 제후왕이 어떤 영역을 가진 그런 곳도 있었어요. 한나라 시대까지도. 9년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태수나 목사, 자사를 파견 보내는 것도 있었지만 황족들에게는 특별한 영토를 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후왕이 다스리는 작은 영토들이 있었다. 중산국도 있었고 북해국도 있었고 연암 같은 것도 있었고 특히 서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천, 동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사천성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사천성이라고 부르는데 한나라 시대에는 서천과 동천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양천이라고 불렀고요.
또 도시 중에 낙양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낙양은 어떻게 이름이 생겼냐면 강의 북쪽에 있는 도시를 양이라고 불러요. 그럼 강의 남쪽에는 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은 낙수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낙양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은 왜 한양일까요? 이것도 이런 규칙에서 붙인 거예요. 한수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한양이 된 겁니다. 근데 음이란 도시는 없죠. 음이라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거죠. 또 관직을 한번 볼게요. 주로 13개 주를 다스리는 사람은 흔히 목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주목, 유원, 기주목, 한복, 서주목, 도겸, 예주목, 유비. 그래서 유비의 한때 호칭이 유예주였거든요. 예주 목사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익주목, 유원. 그리고 이 주의 어떤 수장이긴 한데 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사는 이 목사를 감시하는 역할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 중국으로 보면 중국은 각 성에 성장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석이거든요. 제1석이. 이런 것처럼 비슷해요. 근데 이 동안시대 말기에 가면 이게 자사와 목사가 막 혼동이 돼요. 어떤 지역은 목사가 수장이고 어떤 지역인 자사가 수장이고 뭐 이렇게 막 섞여요. 그리고 이 주보다 더 작은 단위는 이제 군현이죠. 현. 그 현을 다스린 사람, 태수. 실제 군권을 가진 사람이 태수였어요. 그래서 한해 태수 원소. 뭐 이런 식으로 태수가 실제로 군권을 쥐었다. 이게 이제 한나라 시대 관직인데 이 동안 시대는 막 섞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혼란 시기에는 이런 관직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고 섞이는 경향이 좀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거나 소설을 보실 때 등장하는 인물들의 호칭을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중앙관직을 한번 보면요. 승상이 있어요. 조조가 승상이 되기도 하고 동탁이 되기도 했죠. 승상이란 벼슬은 뭐냐? 우리 영의정 같은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같은 걸 승상이라 부릅니다. 천좌를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리던 요직이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때 처음 설치했는데 상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승상 이사. 그러니까 진나라 시대에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사가 승상이 되었죠. 그러다가 한나라 초에 가면 조정과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 제후왕국에 이곳에 각각 승상을 뒀죠. 그러니까 북해상 공룡, 이 사람은 제후왕국의 승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앙정부의 승상보다 훨씬 권한이 작겠죠. 동안 말기에 승상제도가 폐지됐지만 때때로 이름을 붙여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조 같은 사람이 승상, 자기 스스로 승상 자리에 오르죠. 또 삼공이라는 게 있어요. 삼공은 태위, 사공, 사도를 삼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으로 말하면 삼정승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가의 대사를 맡아보는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근데 태위는 군사, 타공은 수리와 토목, 사도는 민정부를 담당을 했다. 그러다가 삼사 등으로 계층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례교위라고 있는데요. 사례교위는 흔히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도 뭐 지사 같은 수도를 방위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원래는 사례라고 했다가 나중에 한무제 때 사례교위라고 했습니다. 또 주부라는 용어가 가끔 나와요. 누구를 주부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문서와 부적을 맡아보는 관직이다. 또 중랑장, 호분 중랑장, 동중랑장, 서중랑장 이렇게 임명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랑장은 궁중의 경비를 맡던 낭중령에 속한 오관서와 좌서우서의 대장이다. 장군 다음 벼슬이 중랑장이다. 그래서 싸움을 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중랑장에 임명을 하기도 하죠. 또 효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효렴, 누구가 효렴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효렴이 일종의 관직이 아니고 자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효도와 청렴으로 지방간의 추천을 받고 벼슬길에 나간 사람, 벼슬길에 나갈 자격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과거제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시험 보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간에 추천을 받는다? 이것은 호족의 자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 효렴으로 호칭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을 나중에 필요할 때 관직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방관직을 한번 보죠. 주가 있고 군이 있고 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다스린 사람이 목 또는 자사다. 서한시대는 목이었다가 동안에는 자사로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자사는 일종의 뭐 심사하는 감사하는 이런 역할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삼국 이후에 유진시대 가면 목과 자사를 혼동해 쓰기도 한다. 또 실제 군권을 쥐었던 역할이 태수다. 지방의 군을 다스리는 관직이다. 이거 바로 진시황 때 생긴 거죠. 군현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을 다스리는 태수가 힘이 자사보다 강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자, 군 밑에는 현이 있겠죠. 그래서 1만 호 이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현령이라 하고요. 1만 호 이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향, 정, 리, 10장, 5장이 있었다. 도구라는 직책도 있었는데 이 도구는 유비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등장을 해요. 원래 한나라 때 태수, 군수들이 보좌관이었는데 각 현의 행정감독을 담당을 해요. 근데 유비가 현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손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비가 이제 현장을 했었는데 이 어느 날 도구가 와가지고 행정감독을 하러 왔어요. 말하자면 뇌물을 내놓으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열받아가지고 그 도구를 나무에 매달은 다음에 아주 허벌나게 곤장을 수십 대를 때린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외 위패를 딱 걸어놓고 가버렸어요. 나 이놈의 벼슬 안 한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우리 도구라고 하는 벼슬입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원소, 제갈량, 조조.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삼국지 소설에는요, 1228명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명가량은 실제 역사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한 200여 명만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삼국지가 사람들한테 재밌게 많이 읽혔다고 하는 거. 앞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한 말기에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 한 180년 경쯤 가면 동한 말에 국정 혼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왕조 말기에 어떻게 혼란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양상이 비슷해요. 우선 황제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다는 게 보통 30대, 20대, 30대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이 황제가 됩니다. 10대일 경우도 있고, 10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10대, 한 12살, 13살에 황제가 돼요. 그러면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외척, 자기 어머니, 뭐, 대비, 이런 집안에서 와서 뭔가 권력을 쥐게 되죠. 그걸 흔히 외척이라 하죠. 외척 세력이 쭉 있어요. 자, 그러다가 황제가 20살이 좀 넘으면 친정을 하고 싶죠. 근데 자기를 믿고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환관들한테 배수를 주고 이제 환관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또 황제가 또 일찍 죽어요. 그러면 또 선한 황제가 들어서게 되고 또 외척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황제 신청하게 되고 또 이제 환관 아니면 외부 세력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정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동한 말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나중에 명나라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외척 세력과 환관 간의 싸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한 사건이 당고지화 또는 당고지금이라 그래요. 환관 세력에 의해서 사대부 세력이 금고내지는 사형에 처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외척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사대부들을 관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흔히 청류파라 불렀어요. 자, 그러다가 환관이 세력을 잡으면 이제 사대부를 몰아내죠. 그럼 사대부를 몰아낼 때 환관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사대부들을 불러요. 그 사람들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탕류파라 했어요. 환관과 함께했던 사람들. 물론 이게 청류가 좋으냐 탕류가 좋냐 그러면 당연히 청류가 좋아 보이죠. 그렇죠? 청류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런 류의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저 사람들은 탕류파야 라고 해가지고 사건명을 후대에 붙인 거예요.
근데 이 탕류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환관 및 그 지지 세력인데 그 대표 인물들이 원소의 집안, 또 조조의 집안이죠. 또 조조는 왜 그랬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원래 하우시였는데 환관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관 지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탕륜이 청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혼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나라는 어려워지죠. 이때 등장했던 환관들을 흔히 십상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를 십상시라고 부른 것도 후대 역사가들이 한 거예요. 후대 역사가들은 주로 사대부들이잖아요. 이 사대부들은 당연히 환관들이 설치는 걸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근데 이 환관들이 그러면 어떤 힘이 있었냐? 당연히 황제가 권력을 줬어요. 군권을 줬고, 또 환관들도 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를 그렇게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국가 운영을 좀 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당연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대부 세력을 탄압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아니면 그 그러니까 일을 못하도록 금고형을 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에 협력하지 않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잖아도 중앙 권력이 지방에 잘 못 미쳤던 게 동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동한이란 나라가 원래 호족들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여가지고 호족들 이 통제가 잘 안 됐는데 이 당고지화를 통해서 이런 많은 사대부들이 힘을 잃다 보니까 그거를 기화로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중앙정부에 반발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런 사건이 등장했던 이 환관들 흔히 십상시라고 하죠. 대략 한 10명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환관과 애척이 치열하게 싸움을 통해서 정치를 어렵게 하는 그 시절에 당고지화가 두 번이 발생을 해요. 서기 166년에 제1차 당고지화가 있었고 169년에는 2차 당고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과 청류파 관료가 대립하게 되고 1차 당고지화에서는 환관 무리를 공격한 이응리 200여 명에게 관직 박탈 및 금고형, 상당히 순화된 거죠. 사형이 아니라 금고형이니까 관직만 못하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영제가 즉위하고 나서는 청류파 관료가 다시 관직을 복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2차 당고지화에서는 환관 무리를 공격했다 해서 이 청류파 관료들 6, 700여 명을 관직 박탈형을 내리고 일부에는 사형에 처하게 되죠. 이거로 인해서 상권정난이 발생하게 돼요. 왜? 중앙정부가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이 농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또 이렇게 정치가 잘 못하게 되면 그때만 왜 그런지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있고 메뚜기 떼가 찬 거라는 이런 일이 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농민들끼리 뭔가 뭉치지 못하죠. 근데 그 뭉치는 어떤 규합의 중심에는 종교 세력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건 종교 집단이었던 거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거기서 식량을 주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 겁니다. 그 종교 집단이 황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내세운 어떤 구호가 있었어요.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이다. 푸른 하늘, 동하는 이미 죽었고 노란 하늘 황건당이 바로 일어나리니 갑자년에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이렇게 내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난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중앙 조정의 국정 혼란, 홍수, 가뭄, 메뚜기 떼 등 자연재해 빈발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이 황건, 머리에 누런 두건을 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자, 도교 사상이 뭐냐? 민간 신앙을 중심으로 장생불사를 외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 중국의 고유 종교죠.
바로 이때부터 도교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황건이라고 하는 세력부터입니다. 장각, 장보, 장량, 삼형제가 종교 교주였는데 세력을 넓혀 가다가 갑자년에 난리를 일으킵니다. 고록, 광종, 하공량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중앙정부에 반기를 듭니다. 이들은 전국 8개주에 걸쳐 조직이 완성되었고요. 이 황건의 무리는 수도 장안에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설에 의하면 환관 중에서도 이들 무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도교 사상이란 게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중이란 지역에서도 오두미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교 사상이 그때 탄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황건이란 무리가 막 들고 일어나니까 중앙정부가 허약하긴 해도 이 농민들로 뭉쳐진 황건의 무리를 토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식, 동탁, 황보승, 조조, 주준, 도겸 같은 사람들이 황건을 진압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꽤 성과를 올려요. 이들은 비록 정치가 좀 쇠퇴하긴 했어도 정부군은 여전히 정부군이거든요. 농민 군대였던 황건군을 쉽게 토벌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수장했던 장각이 한 8개월 만에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황건의 난리는 금방 잡힙니다. 근데 그로부터도 이 황건의 잔당들은 한 10여 년 이상 나라를 마주 망치게 되죠.